운동역학 보시겠습니다. 1단원 운동역학의 개요. 운동역학의 정의. 이제 모든 단원의 그 정의, 개념, 뜻, 의의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운동역학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히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운동역학이라는 이 과목에 대한 거를 공부하니까 이 과목이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운동역학의 정의. 스포츠와 관련된 인간의 움직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를 한정하기 위하여 운동역학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된다. 운동역학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에는 동작 분석법,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분석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뭐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해서 촬영 후에 이제 동작에 대한 걸 분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 분석법. 힘 분석법에는 대표적으로 압력 분포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압력판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조밀조밀하게 막 해놓고 압력이 어느 정도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면 발력기라는 게 또 있죠. 그러니까 지면에 대한 이 반발력을 이용해서 만약에 발로다가 이렇게 밟았을 때의 그 반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이 어느 정도 압력으로다가 오던 지면에 대한 어떤 반발력으로 오던 그런 힘에 대한 분석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전도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EMG법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분석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육에 전류를 미세하게 흘려보내서 근육이 어느 정도 활성치가 일어나는지, 어떤 근육이 먼저 사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보시면 단원 마지막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정의. 정지 혹은 운동 상태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운동 역학에 대한 정의니까 반드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인체의 내부 또는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힘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다. 그러니까 인체 안쪽에서 또는 외부에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이 가장 좀 더 운동역학에 아주 딱 들어맞는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체 움직임의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내고 그 원리를 운동 기술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학문이다. 그래서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포츠 동작을 할 때 보다 더 효율적인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메커니즘, 원리를 알아내고 그 원리를 운동 기술에 적용해서 뭔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학문이다라는 거죠. 4번 인체의 운동. 그 중에서도 스포츠와 관련된 움직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를 한정하기 위해 운동역학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스포츠와 관련된 움직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다라는 거. 자, 운동역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어떤 놀이, 스포츠에 다 적용이 되고 필요한 학문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트레이너를 지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운동역학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알면 알수록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물에, 우리가 수영할 때 물에 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보통 수영을 잘 못하고 겁이 많은 친구들은 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몸이 경직되면서 맥주병처럼 정말 꼬르륵 가라앉아 버리고 그러죠. 그럴 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뒤로 누워서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폐를 팽창시키면 그 폐가 부풀어 오른 부분 때문에 몸이 더 물 위에서 둥둥 뜰 수 있게끔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물 위에서 유유히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뭐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 유도에서 업어치기로 설명을 많이 또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유도에서 상대편을 잡아서 넘기려고 했을 때 상대방을 내가 그냥 이렇게 잡고, 멀리 있는 상대방을 잡고 이렇게 넘기려고 그러면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힘을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넘기기 위해서 가까이 붙어서, 아니면 상대방을 잡아당겨서 나와 상대방이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넘기면 좀 더 힘을 덜 쓰고 더 효율적으로 넘길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면 뒷부분에 또 이제 나올 부분이 있는데, 기저면에서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안정성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기술을 구사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넘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 다리를 상대방 다리 사이에다가 위치시켜 놓고 골반으로 상대편을 가까이 들어가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의 무게중심이 높아지게 되겠죠. 무게중심에 대한 걸 그냥 기본적으로 배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골반을 밀어서 얘를 들어 올려버리면 상대편은 배꼽 위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이게 잘 들어가면은 상대편의 발은 지면에서 떨어져 있게끔 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친구를 잡아서 넘기는 거는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멱살을 잡고 이렇게 목 앞을 잡고 넘길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상대편 머리 뒤 목덜미를 잡고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러한 식의 어떤 원리들, 이런 부분들이 운동역학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싱에서 잽도 마찬가지죠. 복싱에서 잽을 칠 때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잽을 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발이 안 보일 텐데 발도 같이 돌리면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펀치를 칠 때도 하체가 따라가면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체가 같이 돌아가면서 쳐주기 때문에 체중이 조금 더 실릴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이렇게 펀치가 나가니까. 하체가 좀 안 보여서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느낌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권도에서 돌려차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돌려차기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뒤돌려차기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뒤돌려차기가 아니라 이제 앞돌려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차기를 하면은 그냥 그대로 발을 이렇게 차는 거지만, 돌려차기는 뭐냐면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틀어서 차는 동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차지게끔 되는 부분을 우리가 돌려차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돌려차기를 할 때도 다리가 앞으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느낌에서 돌려서 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크게 돌려차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크게 돌려차 버리면 이쪽에서부터 휙 다리가 들어가 버리면 상대방이 보고 피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돌려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겠죠.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돌려차는 것도 다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아래를 찰 수도 있는 거고, 허리를 찰 수도 있고, 얼굴을 찰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다가 가면서 자기가 이제 타겟팅 하는 곳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운동역학의 어떤 접목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태권도 돌려차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차는 발 말고 지지하고 있는 다리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앞쪽으로. 뒤꿈치를 들려서 더 높이 차게끔 만들 수도 있고, 발을 돌려서 더 앞쪽으로다가 쫓아가면서 찰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 역학적인 메커니즘에 기인해서 이러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게끔 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학이 정말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알면 알수록 다 접목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바디빌딩에서도 이제 지렛대의 원리라고 해서 근육에 고립을 시켜서 타겟팅해서 그 해당 부위에만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지렛대의 원리에 대한 거를 잘 응용해서 내가 어떠한 관절을 축으로다가 만들고 어떠한 움직임을 통해서 저항을 주고, 그래서 그 부분에 힘이 더 많이 과부하가 실리게끔 만들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잘 해야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인 바디빌딩에서 더 하이퍼트로피, 근비대를 만들기가 좋죠. 쉽게 예를 들어서 토크만 높여줘도 스쿼트 동작을 할 때 우리가 무게를 많이 달지 않고 자세 자체만으로 토크만 높여줘도, 그러니까 토크만 더 세게 만들어줘도 회전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회전력만 크게 만들어줘도 굉장히 힘든 그리고 강력한 운동 동작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활 스포츠를 준비하시는 다양한 많은 분들, 그리고 뭐 전문 스포츠 아니면 유소년, 노인 스포츠 등등 많은 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운동 역학하고 운동 생리학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예로 약간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친구가 트레이너로다가 일을 하려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보통 면접을 볼 때 그냥 이력서 보고 서류 면접하고 인상 보고 인터뷰 대충 어느 정도 하면서 이 친구가 뭐 자소서를 내면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보고 판단하고 합격 불합격 이렇게 그냥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금 어느 정도 소위 개념 있는 그런 헬스장이나 이런 스포츠 센터들은 구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도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월드짐이나 이런 어떤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할 때 그런 오디션을 많이 보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구술 면접 봤었던 적도 있고 실기 동작 했었던 적도 있고, 하여튼 제가 뭐 월드짐만 다닌 건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이 친구도 이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었는데, AT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구술 면접을 본 거예요. 근데 전혀 이 운동 생리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몰라서 대답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디빌딩 시험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필기에서 합격한 다음에 구술 실기 시험을 보실 때 구술 면접을 보면서 그러한 질문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취직을 할 때도 구술 시험에 이러저러한 운동 관련된 운동 생리학적인 거 아니면 뭐 영양학적인 거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운동 역학이나 운동 생리학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파고들고 더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